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배워볼 내용은 이 식물 영양과 비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비배 관리에 대한 내용, 이 비료를 사용해서 식물을 관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없고요. 이 식물 영양분, 무기 영양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생리학 때도 많이 다뤘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강의는 좀 스킵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한 번 더 보시면은 한 번 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빼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무의사는 보시다 보면. 자,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필수 식물 영양소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영양소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무기성이냐, 무기성이냐. 여러분들 무기성, 이 무기물 제가 뭐라고 했었죠? 생명의 기원이 되지 않는 애들. 그리고 유기물은요? 유기성은 그럼 뭐예요? 생명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성질. 이 유기성일 테고. 무기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의 기원이 될 수 없는 성질 말합니다. 자, 화학적으로 보자면은 얘는 탄소 2개 이상, 무기성은 탄소 2개 이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비무기성인 애들 한번 봐볼게요. 비무기성인 애들. 자, 무기성이 아닌 애들. 바로 이 탄소랑 수소랑 산소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자, 제가 아까 이 유기성은 탄소 2개 이상인 거고, 무기성은 탄소 2개 밑에 애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탄소 2개보다 다 없잖아요. 얘는 탄소 하나고 탄소 없고, 탄소 없잖아요. 그럼 무기물 아니에요? 그럼 무기성을 가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탄소랑 수소랑 산소는요, 자, 여기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이 무기 형태로 흡수되긴 하지만 곧바로 유기물질로 변환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비무기성으로 분류합니다. 자, 우리의 그 유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애 누구죠? 포도당. 포도당이 딱 이 세 개만 뭉쳐있는 애거든요. 자, 일단 이 세 개 애들은 무조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순간 이 유기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흡수할 때만 무기성을 가졌다고 해서 얘네를 무기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기성으로 보는 거지. 어쨌든 비무기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C랑 H랑 O는 이 문제 나왔었어요. 자, 다음 무기성 가진 애들. 이거 다 합쳐서 몇 가지라고 했었죠? 그쵸, 17가지. 17가지고 무기성. 뭐 질소부터 시작해서 이 니켈까지. 네, 여기 중요한 애들이죠. 이런 녀석들 다 무기성으로 봅니다. 자, 다음은 비무기성이냐 무기성이냐고 나눴다고 보면 다음은 자, 이 말은 수목을 말렸을 때 얼마나 얘네가 중량을 차지하는가. 그걸 건중량이라고 하거든요. 건중량. 건중량이 수목 전체 0.1% 이상이다 하면은 이 다량원소로 구분이 되고요. 이 건중량의 0.1% 이하다 하면 미량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목이 말렸을 때 얼마나 중량을 차지하는가, 중량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다량원소와 미량원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량원소는 아까 봤던 이 CHO, 비무기성 원소이긴 하지만 다량원소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NPK, 우리 비료의 3대 요소죠. 비료의 3대장. NPK이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황까지 이렇게 다량원소로 보고요. 그 다음 미량원소 0.1% 이하 건중량에 자, 철, 망간, 구리, 아연, 몰리브덴, 붕소, 염소, 니켈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 원소 기호도 아직 못 외우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분명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적어도 이거는 외우고 가세요. 혹시 이걸 못 외우시겠다 하시면 인터넷에 이 원소 주기율표 있잖아요. 원소 주기율표를 검색하셔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생리학에서도 나오고 토양학에서도 나오고 관리학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는 이 원소 예를 들어서 뭐 Mg가 뭐를 뜻하느냐, Mg 마그네슘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 원소 주기율표에 써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체크하셔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화학적 기능에 의한 구분,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체 구조를 형성하는 원소군에는 이 CHO, 아까
유기물의 그 기본이 되는 그 물질이죠. 다음 질소, 인, 황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대사 중간산물 등 유기물의 구성원소고 무기물로 흡수하여 유기화합물로 전환되는 녀석들입니다. 자, 이 초는 유기물 포도당만 해도 아실 거고. 자, 질소는 뭐라고 했었죠?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그리고 아미노산의 구성성분이 바로 이 질소라고 했고요. 자, 이는요. 이는 핵을 구성하고 있었죠. 핵. 네, 핵에도 있고 우리 ATP에도 이 P가 인산이잖아요. 인산에 또 인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뭐 DNA라든지 RNA 이런데 이 P, 인이 있다. 그다음 황은 또 황도 사실 구성원소예요. 황도. 왜 구성원소냐면은 아미노산이 총 20가지가 있거든요.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2가지인가 그럴 겁니다. 2가지에 이 황이 들어가 있어요. 그 황이 들어간 아미노산에 대해서는 황 파트 할 때 바로 보시도록 하시죠. 자, 다음 효소 활성화에 관여하는 원소군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효소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뭔지는 아시는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식물체 내건 인간이건 동물이건 모두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 근데 이 화학 반응은요. 대부분 이 효소가 있어야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효소가 없으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만 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화학 반응은 거의 예외도 거의 없이 효소가 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이 효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비효율적으로 우리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는. 자, 그럼 효소가 있을 때 어떻게 변하냐? 이 활성화 에너지. 실제로 이 효소가 없었을 때는 이만큼 필요한데 효소가 있으면요. 이 정도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만 힘주면 돼요. ATP가 이 정도만 필요한 겁니다. 자,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효소가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에 효소가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어떤 화학 반응이 예를 들어 뭐에서 뭐가 생성됐다. 그 중간에는 효소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효소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거기 때문에 자, 효소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아까 반응물에서 어떤 에너지를 거쳐서 이 생성물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효소는 근데 자기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반응물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모양의 반응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의 반응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떤 효소에는 이 반응물만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과 효소가 만나고요. 그리고 이 반응물이 쪼개지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고요. 이 효소는 어떻게 될까요? 효소는 또 쓰이게 됩니다. 효소는 또 다른 이 반응물이 와가지고 또 효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효소는 어떤 화학 반응을 돕게 된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야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망간 등이 이 효소 활성화에 관여하는 원소군이고요. 각 원소별 특징을 보자면은 자, 이 특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원소군. 산화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산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산소가 붙거나 그리고 전자와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산화라고 했고요. 반대로 산소가 떨어져 나가거나 전자랑 수소가 어떻게 돼요? 붙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환원입니다. 환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은 곧바로 일어납니다. 같이 반응을 합니다. 둘은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사이예요. 산화환원 반응은요. 어쨌든 이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원소군은 철, 구리, 몰리브덴, 망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기타 기능의 원소군인데 오히려 요거를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붕소하면은 생장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붕소는 뭐라고요? 생장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생장점의 생장과 동화산물의 수송에 관여합니다. 자, 다음 염소는 어디에 관여하냐면은 이 삼투압과요.
이 광분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삼투압에 관여를 하고 또 광분해 때 관여를 하게 됩니다. 광분해 그 광합성 작용 때 뭐였죠? 자, 광합성 작용 때 처음에 이 H2O를 분해를 시켰죠, 여러분들. 세 개로 뭘로 분해시켰어요? 수소이온과 그리고 전자와 그리고 또 뭐였죠? 산소.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산소들이 이 부산물로 우리가 잘 아는 광합성 할 때 산소가 나온다. 이 얘기가 이 산소가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이 반응이 이제 광분해 반응이고 이 광분해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염소랑 그쵸 생리학을 공부 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염소랑 망간입니다. 망간. 염소와 망간이 광분해 작용에 관여를 하고요. 자, 다음 코발트입니다. CO, 코발트인데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질소 고정 식물에서 레그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레그 헤모글로빈 뭐죠? 이 질소 고정 식물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산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해요. 산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물질. 왜냐면 질소 고정함에 있어서 산소가 적합할 때 들어오고 적합할 때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조절해주는 게 이 헤모글로빈입니다. 레그 헤모글로빈. 요거 합성이 필요하고 다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이 간척지 염생식물에서는 나트륨이 필수적입니다. 나트륨은 이 염분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어떻다고 했었죠? 반응성이 매우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염화 나트륨도 될 수 있고 수산화 나트륨 등등 우리가 이 나트륨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나트륨은 혼자 있을 수가 거의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 뭔가 반응시키면서 이 염분을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규소입니다. SI. 규소 같은 애들은 이 벼와 같은 애들. 벼와 같은 화분과라고 하거든요. 화분과. 여기서 필수적입니다. 그 벼를 굉장히 단단하게 해줘요. 네, 굉장히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규소가 해주고요. 규소는 또 뭐라고 하냐면 실리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규소를 그냥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실리콘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뿌리의 영양소 공급 기작입니다. 뿌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무기 영양소들을 흡수하고 이동시키느냐. 자, 이런 부분인데, 자, 집단류랑 확산이랑 뿌리 차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필기해 주세요. 필기해 주세요. 집단류는 뭐냐? 포텐셜에 의한 이동입니다. 포텐셜한 이동. 자, 확산은 말 그대로 확산이고, 그 뿌리 차단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포텐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집단류라는 개념 자체가 포텐셜에 의한 이동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물의 대류 현상으로 확산과 대비되는 개념이고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잎, 줄기, 뿌리, 토양 사이에 영속적인 수분 포텐셜 기울기가 형성되며 토양수는 식물이 자라는 동안 뿌리 쪽으로 집단류 형태로 이동하여 흡수된다. 인과 칼륨처럼 토양 용액 농도가 낮은 영양소는 토양 용액 내에서 농도가 낮은 이 P나 K는 집단류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없으며 확산을 통하여 주로 공급된다. 자, 토양 용액이란 뭐라고 했었죠? 저희가 토양 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양 입자에 마이너스 전하가 붙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이 양이온들이 막 붙는다고 했었죠. 이 양이온들 붙어 있는 건 용액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깥쪽에 두둥실 있는 애들 있죠. 이 공극에 있는 애들. 이게 방금 뭐라고 했죠,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용액. 그렇죠. 제 정신이 없네요. 자, 이 용액입니다, 용액. 뿌리는 이 용액에 있는 무기물들을 이제 흡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P나 K는요, 대부분 P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어요. 결합돼 있어요. 네, K도 마찬가지로 이 용액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 확산으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이 포텐셜로 이동을 하는데 자, 포텐셜에 의한 이동 제가 그림을 하나를 아주 살짝 그려볼게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무 밑에 뭐가 있죠? 지제부 이렇게. 그렇죠. 토양이 있습니다. 토양. 토양이 있습니다. 자, 수분 포텐셜 기울기. 자, 어디가 가장 높다고 했습니까? 토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가장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얘는 중간이고요. 자,
이렇게 토양에서 뿌리를 거쳐서 줄기로 갔다가 줄기에서 잎을 거쳐서 대기로 나오는, 자,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수분 포텐셜이. 수분 포텐셜 자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분 포텐셜로 인해서 토양이 가장 높아서 식물로 가고 식물에서 이 대기로 가는 거. 요게 그냥 집단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집단류 형태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확산. 확산이란 뭐냐? 확산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온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가는 거. 이온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간다. 그래서 이 pK 같은 경우가 주로 확산에 의해 공급되는 영양소입니다. 네, pK는 이 집단류로는 움직이지 않고 이 확산에 의해서 공급되는 영양소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뿌리 차단입니다. 뿌리 차단은 이렇게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뿌리 차단으로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은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즉 집단류랑 확산으로 대부분의 무기 영양소들이 이동을 하고요. 나머지 뿌리 차단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건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자, 근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 얘는 좀 특이해요. 자, 보시면은 이 식물 뿌리를 확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 털이 있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본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뿌리털 안에서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이 H2CO3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탄산이에요. 탄산을 만들고 이건 뭐 모르셔도 되는데 중탄산이 되고요. 이 중탄산에서 있는 이 수소가 결국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개 있었잖아요. 얘 1개로 되면서 이 1개도 이미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떻게 되냐?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뿌리털 쪽으로. 뿌리털에 이렇게 수소 이온들이 붙게 돼요. 붙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이온, 양이온들 중에서 흡착력 가장 강한 애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장 강한 애 누구예요? 그렇죠. 수소입니다. 수소, 이 뿌리가 토양 입자에 가까워지면서 이 뿌리털에 있던 이 수소 이온들과 이 토양 입자들이 맞바꿔지는 거예요. 수소가 여기 가서 흡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칼슘이나 마그네슘, 뭐 칼륨 이런 애들, 구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 뿌리털에 붙어서 이제 이온 형태로 뿌리털에 흡수가 돼서 식물이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셨죠? 이게 뿌리 차단이고요. 자, 이제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쭉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 일단은 보시죠. 아마 중간에 좀 끊길 것 같습니다. 자, 질소입니다. 첫 번째 질소. 질소는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번으로 나온 거예요. 공생적 질소 고정 작용입니다. 공생적 질소 고정 작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생적 질소 고정 미생물은 식물 뿌리에 감염되어 이 근류를 형성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근류 내에 서식하면 질소를 고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류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이 뿌리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상 분열을 하게 돼서 이렇게 커진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뿌리 혹이라고 했었죠. 이 질소 고정 미생물이 이제 감염을 시켜서 자극을 받아서 커진 거, 이게 근류 또는 뿌리 혹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소를 고정한다는 거고요. 숙주식물은 미생물에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미생물은 식물에 이 암모니아나 암모늄을 공급하게 됩니다. 숙주식물은 대부분 식물이 이 미생물한테 탄수화물을 제공을 해요. 잎에서 만들어진 게 뿌리로 내려오잖아요. 사부 체관을 통해서 이 탄수화물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미생물들은 대신 우리 질소를 대부분 어떻게 흡수한다고 했었죠? 이 질산 형태로 흡수한다고 했어요. 질산 형태. 원래는 질산 형태로 흡수를 하는데 이 질산 형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질산화 박테리아가 활동을 잘 못하는 경우, 그럴 때 언제라고 했었죠? 이 산성일 때, 토양이 산성일 때 그 작용을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못할 때는 질소를 어떻게 흡수하냐? 그럴 때는 어쨌든 이 미생물들 통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균근, 네, 이름도 어렵지만 이 근균근, 뿌리에 달라붙어 있는 이 곰팡이나 이 세균, 요런 애들이 이 암모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균근, 이런 애들이 어쨌든 이런 미생물들이 암모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질소를 흡수하게 해주고. 자, 다음 질소 고정균에 누가 있냐? 리조비움수기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멜리오티, 트리폴리, 그리고 레거미노사럼. 네, 어쨌든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포니쿰이랑 페세올리, 루피니. 네. 이런 거 제가 기본서에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참 읽기가 힘드네요. 제가 뭐 잘 알고 있던 그런 세균들도 아니고요. 어쨌든 알고 계세요. 자, 공생적 질소 고정작용이 있었다면 이 비공생적 질소 작용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비공생적 질소 고정작용은 이 단독입니다. 단독. 자기 혼자서 질소 고정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보면은 단독고적 세균, 이 아족토박터 있습니다. 아족토박터 호기성 단독 고정균이죠. 자, 클로스트리디움. 얘는 혐기성인데 무슨 혐기성이라고 했었죠? 산소가 있으면 살 수 없는 이 편성 혐기성 애들이죠. 아예 죽어버린 편성 혐기성 애들. 그 다음에 아크로모박터라, 그 다음에 베이젤린시아, 그리고 슈도모나스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탈질작용입니다. 탈질작용. 탈질작용 뭐라고 했었죠? 질소가 탈출하는 현상이라고 했었죠. 처음에 질산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돼서 이 NO 그리고 N2O 이런 식으로 돼서 날아간다고 했었죠. 공기 중으로 이제 날아간다고 하고 이 N2O 형태로 가장 많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이 N2 분자로 돼서 배출이 된다. 자, 탈질작용 같은 경우에는 pH 5 이하의 산성토에선 탈질작용이 느려지는데 왜 느려지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탈질균이 있어요. 탈질균. 탈질균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느려지고요. 다음 10도 이하에서는 탈질작용이 매우 느려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질균이 이 차가운 환경에서는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 다음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질산에서 산소가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더 자주 발생을 하고요. 자, 다음 저번 시간인가요? 어쨌든 이 휘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었는데 휘산이란 뭐냐면요. 토양 표면에서 질소가 기체 상태인 암모니아로 대기 중으로 손실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pH가 7 이상이며 온도가 높고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탄산칼슘이 많이 존재하는 석회질 토양에서 잘 일어납니다. 이 탄산칼슘과 이 pH 7 이상이면 알칼리 토양, 굉장히 관계 있는 얘기죠. 네, 이렇게 휘산은 정의를 그냥 외우십시오. 자, 다음 CN율 뭐라고 했었죠? 탄질률이라고 했습니다. 탄질률이라고 했는데 이 탄질률이 30 이상인 경우 부동화 반응이 우세하게 발생하고 탄질률이 20 이하일 경우 이 무기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탄질률이 낮으면은 무기화 반응이란 분해가 잘 된다는 거고, 자, 30 이상일 경우에는 탄질률 30 이상일 경우에 부동화 반응, 즉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20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왜 탄질률이 이제 낮을수록 분해가 잘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 보통 분해하는 주체가 누군지 봐야 돼요. 그런 거는 분해를 하는 주체는 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의 탄질률 자체가 이 10 이내이기 때문에 10 이내. 딱 10 정도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자기 탄질률에 맞춰서 분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너무 탄질률이 막 예를 들어서 뭐 2000이다. 이렇게 높은 애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토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다가 얘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 기하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고 탄질률에서 대부분은 질소의 양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보고 요거는 이제 무기화랑 부동화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인회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인회석이라는 암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암석. 이 부분 알고 계시고요. 자, 토양 용액 중에 이 pH가 7보다 높으면 대부분 이 H2PO4- 이렇게 간단합니다. pH가 7.2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HPO4-2-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얘랑 틀린 게 뭐예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이거 수소 개수 틀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원자가.
음작가가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자,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러면은 왜 달라지는 걸까요? 자, 산성토양은 7보다, pH가 7보다 낮은 토양일 때 우리는 산성토양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대부분, 이게 기준은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pH보다 낮을 때 산성토양에서 뭐가 많아지죠? pH가 낮아지면은 이 수소이온이 많아집니다. 수소이온이 많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7.22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산성토양이고, 산성토양에서 수소이온이 많아지고, 수소이온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숫자가 하나 더 는 거예요. H 숫자가. 오케이. 자, 반대로 얘는 7.22보다 많아졌죠. 7.22도 많아졌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가죠. 자, 수소가 2개에서 1개가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유기태인에는 뭐가 있냐? 유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인에는 뭐가 있냐? 자, 이노시톨, 핵산, 인지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 유기태인산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무기태인, 무기인 상태인 인이 뭐가 있냐? 산성토에서는 철, 알루미늄, 수산화물과 흡착하며 배위자 교환에 의한 흡착이 많이 나타난다. 2대1형 광물보다 1대1형 광물에서 많이 흡착한다. 자, 이런 부분은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산성토에서는 철, 알루미늄과 흡착된다고 했었고, 이 알칼리성에서는 칼슘과 흡착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굉장히 결핍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원소예요. 자, 다음 결핍. 결핍도 특징적입니다. 1년생 식물의 줄기가 자주색을 띠고요. 성숙잎은 암록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아까 설명드린 게 요거고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보시죠. 이 55페이지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칼륨입니다. 칼륨 원소기호, 그렇죠. K죠. 칼륨은 대부분 운모, 장석류, 일라이트 같은 칼륨 함유 광물을 포함하는 암석의 풍화로부터 생깁니다. 자, 요런 이 기원이 되는 말들 잘 알아두세요. 칼륨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이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 이 광물들이 풍화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분해된다는 말이니까 얘네가 분해돼서 이 칼륨이 형성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대군모, 미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장석 등으로부터 장기간 이 칼륨을 공급받고, 즉 여러 암석으로부터 칼륨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풍화 과정에서 생성된 이 하이드러스 미카, 가수 운모를 말하고요. 자, 아까 운모에서도 온다고 했었죠. 자, 일라이트와 같은 점토 광물은 2대1층 사이 공간에 칼륨 이온을 고정할 수 있다. 이 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칼륨이 딱 들어맞는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쵸, 이 공극에. 자, 네 번째, 교환성 칼륨 함량은 토양 용액의 칼륨 이온보다 10배 이상 높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토양 입자 있습니다. 입자에 붙어있는 이 칼륨들 있죠. 이걸 무슨 칼륨이라고 합니까? 교환성. 교환할 수 있잖아요. 교환성을 가진 애들이고, 그 밖에 있는 용액에 있는 애들. 이 토양 용액에 있는 이 칼륨 이온을 또 말하는 겁니다. 얘네도 칼륨 이온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교환성 칼륨 함량은 용액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 이 붙어있는 애들이 10배 이상 높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혹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집담류랑 확산 이거 했을 때 기억나시죠? 집담류로 많이 안 가는 애, 이 P랑 K라고 했었잖아요. 자, K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왜 수분 포텐셜로 안 되고 이 확산으로 되시는지 알겠죠? 집단류 자체가 이 토양 용액에서의 움직임인데 이 칼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자에 붙어있는 애들이 용액에 붙어있는 애들보다 훨씬 많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나하나씩 전에 있던 것들도 이해해 나갑시다. 자, 다섯 번째. 식물은 칼륨 이온 형태로 흡수하며 식물은 대부분 그리고 이온 형태로 흡수하는 거예요. 네. 흡수된 칼륨은 가용성 칼륨 형태로서 존재하며 체내 이동성이 매우 크다. 네, 체내 이동성이 빠릅니다. 자, 식물이 성장함에 따라 체내 칼륨 함량이 감소하고 영양기관의 칼륨은 종자나 과실 또는 다른 저장기관으로 이동한다. 자, 이런 부분들도 알고는 계셔라. 다음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교질에 흡착된, 아까 입자에 흡착된 이 교함성 칼륨 이온의 함량은 용액 중보다 1000배 이상 높다고 하네요. 즉 붙어있는 게 높다는 거예요. 입자에. 왜 높을까요? 얘가 흡착력이
굉장히 좋았죠. 수소 다음으로 좋은 녀석이에요. 이 교환성 연계 60-70%를 이 칼슘이 차지하고요. 자, 칼슘 하면은 여러분들 뼈 생각나실 거예요, 뼈. 우리 우유 먹으면은 우유에는 칼슘이 많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 있었죠. 식물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식물의 뼈인 이 세포벽에 다량 존재하고요. 팩틴 등 세포벽 구성 성분의 카를복실기에 결합해서 이 세포벽, 세포막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ATPase 등 여러 효소의 활성화에 관여하며, 자, 효소의 활성화에 관여한다는 것은 효소한테 관여한다는 게 그 말이 아닙니다. 효소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을 하잖아요. 그 촉매 역할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효소도 촉매 역할을 하려면은 어떠한 그 환경들이 필요해요. 예,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기적인 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효소가 일어나기 위해선 필요한데, 이런 필요한 것들을 얘네가 좀 감해준다. 예, 그래서 이 효소가 잘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활성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활성제 역할. 특히 칼슘 이온이 결합한 단백질 칼모듈린은 효소 작용을 조절합니다. 자, 물관에서의 이동만 가능하고요. 이동성이 매우 낮다. 자, 이 부분 다 잘 외워두십시오. 자, 이 사부로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 사실 요게 이동의 생명인데 얘는 물관으로서의 이동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얘는 사실 이동을 거의 못하는 거랑 다름없는 애예요. 그래서 칼슘은 차곡차곡 쌓이는 우리가 원소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동성이 매우 낮아서 얘 결핍될 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결핍되면은, 자, 이 다음 편에 혹시 나오나요? 안 나오네. 잠시만요. 자, 결핍되게 되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잎이 피해를 봅니다. 어린 잎이. 왜냐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성숙잎들이에요. 성숙잎들이 쫙 차지하고 있고, 어린 잎들은 새롭게 생겨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칼슘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었죠.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 어린 잎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발생하면 이 어린 잎부터 먼저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무기영양학과 비배관리 마그네슘 파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